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재무 이해 및 절세 전략에 관해서 1시간 동안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실제적으로 재무 이해나 절세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들과 체득한 실전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무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교육해 강의해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시간적인 제약,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습관적으로 체계적인 재무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 주로 이제 하시는 방법들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 회계사무소라든가 세무사무소 등등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회계 정리 및 이제 세무를 정리해서 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재무적 이해를 공부히 하고 절세 방안에 관해서 늘상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정비하고 정리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체계화시켜서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의 그 재무 관리를 좀 정립해 가시면 보다 나은 사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이익 달성이라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슬라이드 한 3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는 재무 이해에 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뒷부분 한 30분은 세무 전략, 절세 방안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반부는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께서 재무관리에 필요한 재무적 이해에 관해서 좀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관리에 관해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재무관리에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하고 습득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들이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이런 곳들에 가서 자금을 신청하실 때 재무적 용어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용어의 이해 또는 소통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저는 이제 소진공에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하고 상담, 컨설팅, 교육 이런 자문을 한 9년 정도, 10여 년 같이 해왔고,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한 15년 정도 소상공인 섹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용어들을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이라는 용어를 맨 위에 제가 적고 있는데,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금 투자, 그를 통해서 수입, 사업 수익을 이제 가득을 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3대 비용들,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죠.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일반 관리, 경비 해서 이제 4가지 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을 창업 초기 또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업 수익을 통해서 그 자금으로 변동비라든가 고정비를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그게 이제 이익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죠. 이런 경우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 자금 조달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할 때는 필요한 유동자금, 즉시 나의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자금들을
현금 내지는 예금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 사업 수익으로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나의 출자금,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되겠네요. 협동조합 출자금 이렇게 되겠죠. 자기 자본을 추가로 회사에 투입하든가, 타인 자금, 그러니까 차입금이 될 텐데, 뭐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자 없이 빌리는 경우에는 뭐 차입금, 물론 차입금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이제 포함을 해서 타인 자금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금 운영은 수입을 통해서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고정비라든가 변동비를 쓰고도 자금이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투자하고 차입금 이자라든가 차입금을 변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가, 이것을 자금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자금 운영하는 자금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자금 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면 자금 운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자금 운영의 기법들을 이제 체득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이런 제반적인 자본의 순환 과정을 조달과 운영, 그다음에 관리 등등의 전반적인 영역을 재무관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무관리라 하면 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적 관리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자금 중심의 이야기는 자금 관리로, 거의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죠. 회사는 자금도 있고 자산, 그렇죠? 자산이라 하면 우리 사업체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산을 운영하는 것들이 재무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자산은 현금성 자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든가 설비, 그다음에 상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산은 나의 출자금 플러스 차입금 플러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거래를 통해서 조달되는 자본잉여금이 총체적인 것들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재무관리. 그 중에서 자금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제 자금관리가 되겠네요. 재무분석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자산, 부채,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재무 상태 분석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진단 분석하는 것. 이것을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주로 수익성과 활동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안정성이라든가 이제 생산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는 계산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당신의 일정 지금 시점에 수익이 얼마냐라고 질문하진 않죠.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당신 10월 말에 당신의 자산, 당신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요게 이제 정태적인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를 질문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손익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에 월급이 얼마야? 한 달 동안에 내가 이 일을 해주고 대가로 받는 것이 얼마냐? 이게 이제 월급이 될 것이고, 1년 동안의 수익이 얼마냐? 요걸 이제 우리는 연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손익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사업체들은 세법에서는 1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을 손익계산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손익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이 이익금과 지출을 나타내는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데 손익계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손익계산은 예를 들면 보증금, 예, 임차보증금은 수익이나 비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보증금은 내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주장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보증금은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현금 흐름에서는 현금의 지출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창업 초기에 내가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5천만 원은 즉시 올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을 해서 5년 동안의 상각, 일정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1년에 5천만 원씩 정액상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정액된 1,000만 원씩의 비용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이제 계상하는 것이죠. 이 감가상각 1,000만 원은 손익계산의 비용으로 포함되지만 현금 흐름의 지출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현금 흐름의 지출로는 5천만 원이 표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과 손익계산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 사장님들이 손익계산보다도 훨씬 더 제가 느끼기에 중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현금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이 커져도 반드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현금 흐름을 어떤 텀으로 어떤 기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적어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현금 흐름을 관리하시고 실적 관리를 하시고 3개월, 분기, 그 다음에 1년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된 현금 흐름, 요 캐시플로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미래적 관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유동성,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분들, 예를 들면 물건을 사온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매입처,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 세무당국,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인건비를 납부해야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늦춰서 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대출할 때, 자금 조달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얘기입니다. LTV, 논 투 밸류에이션. 이건 아주 간단히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가 내가 시가가 1억짜리가 있는데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50%라는 얘기죠. 내가 담보가치가 1억짜리가 있는데 대출 한도는 50%다. 그러면 지금같이 인프레가 많아서 시중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빨아들일 때 이런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낮춰버리면 대출이 안 나가겠죠. 그러니까 LTV를 80%였다가 50% 낮출 수도 있어요. 이게 논투밸류에이션 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거고요. DTI, 뎁트 투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1년에 2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요 대출을 빌려서 1년에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DTI는 5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DTI를 100%로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로 높여버리면 내가 2천만 원 벌고 있으면 당해 원리금, 요번에 빌리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 금액이 1년 합쳐보니까 2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 2천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DTI가 높아지면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서 시중에 자금들은 풀리게 됩니다. 이게 DTI라고 하고요. 요즘은 뎁트 서비스 레시오라고 해서 DSR이라는 걸 많이 보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금융기관의 원리금하고 이번에 빌릴
부채의 원리금을 합친 금액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연소득하고 얼마냐. 내가 연소득이 1,000만 원인데 모든 원리금, 요번에 빌릴 대출 금액의 원리금과 기존에 있는 원리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낮추거나 높이고 하는 겁니다. 이걸 DSR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사장님들이 금융기관이나 소진공에 가서 대출금을 정책자금이든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이든 상담할 때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고정금리라 하면 약정 기간 동안, 여기서 약정 기간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진공의 대출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원금은 그냥 거치, 걸어만 논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2년 동안은 이자,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5년 상환 동안 이자만 내고 5년 만기되는 시점에 원금을 한 방에 갚는 대출들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2.5%다 3.5%다 하면 그 금리로 변동이 없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고정금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준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별로, 금융기관별로 기준금리를 코픽스라는 것도 있고, 다른 기준금리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변하는 금리를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항상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말씀드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1년에 8번, 3, 6, 9,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18개월 동안에 기준금리 변동을 결정을 해요. 금통위에서. 어저께 0.25%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3.25%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장님들이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한번 볼까요? 2021년 이후 들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2021년 작년 말부터 드라마틱하게 지금 금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0.5%대에서 지금 어저께 0.25가 올라가서 3.25%예요. 이건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4%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3.5%에서 4% 사이가 금리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기준금리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금리가 우리 경제 사정도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도 좀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장님들 흔히 매스컴에서 접하시는 게 BP라는 거 많이 접하실 거예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0.01%를 1 베이스 포인트라고 그래요. 어제 0.25, 3%에서 3.2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0.2%가 인상됐는데, 이거를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25bp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1%를 100분위로 쪼개서 100으로 쪼갠 것이 1 베이스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0.25% 인상하는 것이고요. 빅 스텝은 0.5% 50bp가 인상되는 것이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0.75% 75bp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상되는 것이고, 울트라 스텝은 100bp 1%가 인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 올렸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 내가
다음 달 보니까 장사가 예측대로 안 됐어요. 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는 거 공부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 수익과 비용이 맞닥뜨려지는 점, 이걸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꼭 같은 얘기는 아닌데 현금으로 내가 1,000만 원 들으면 1,000만 원이 지출되는 거하고 똔똔 된다. 예, 내 인건비도 포함해서인데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 손익분기점에서는 빼고 계산을 합니다. 1,000만 원이 있어야 1,000만 원 지출해서 임차료, 재료비, 재료비, 그다음에 인건비, 일반 관리비 이렇게 지출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매출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2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200만 원을 회사에 비축이 돼 있는 돈이 있으면 200만 원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거 안 되면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200만 원 가지고 지급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타인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언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즉시예요. 나인 나우예요. 지금 즉시 대출을 필요한데 대출을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대출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석 달 전에는 대출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적어도 1년, 적어도 분기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프로젝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해봐야 보수적으로 돈 들을 거, 나갈 거를 예측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죠. 요즘은 뭐 현금들을 카드로 결제들을 많이 하니까 외상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외상거래를 좀 밀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려볼 수도 있고요.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임차료를 우리가 2번 정도 임차료를 연체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갱신 청구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비용들이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용도도 꼭 내가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필요한 용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비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미리 이제 조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달처도요, 일반적으로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 네, 그래서 저는 주거래 은행을 2군데 이상 확보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주거래 은행. 조달 방법도, 예, 소진공의 정책자금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의 그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대출 조달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원리금 상환 역량이에요. 거치 기간이 길고 그 원리금 상환 기간이 길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금리를 과연 길게 끌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장 금리가 2년, 3년, 4년 해서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 시기로 유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은 대출 금리만 따지지 말고요. 첫 번째 대출 금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금리에 관한 고민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 금액인데 내가 원리금 상환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 상환 역량, 능력이 있는지 보시고, 세 번째는 부대 비용들이에요. 예, 소진공 같은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출은 부대 비용이 없어요. 인치대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곳을 통할 때는 신용보증수수료라는 보증수수료가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설정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해지할 때 해지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자금 조달할 때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무제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말씀드렸고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을 우리가 따지는 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부채 규모가
부채 규모가 내가 특히 이제 단기부채라 하면 1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 그 차입금이 되는데 되는데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1년 동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천만 원인데 500만 원밖에 없어요. 4,500만 원을 아무리 봐도 조달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생겨요. 이런 재무 상태로 만약에 금융기관에 가서 차입금을 조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앞으로 내 사업을 통해서 사업 수익이 성장하고 증가되는 것들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심사관들한테 제공해 주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수익성을 따지는 건데 내 투자 금액이 1억인데 1년에 순수익을 보니까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보니까 영업수익을 보니까 투자를 해서 한 5%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생각했는데 1%도 안 나와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수익에서 수입에서 필요경비, 원가, 필요경비, 고정비를 다 뺀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1년에 우리가 사업과 관련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이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1년에 이자 비용이 2천만 원 나가는데 영업수익 2천만 원이 안 돼요. 이게 대출 추가로 받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의 목표인 사업 성과를 점검 관리하는 게 이제 재무 관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용 관리, 신용 등급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언제 어디서 동의했는데 저도 기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 사이에 어떤 등급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7등급이든 10등급이든 간에 신용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신용 등급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용 등급을 누구 했지? 글쎄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디선가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연체 관리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연체 관리에서 공과금 관리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출이 신용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출을 해서 적정한 대출이 있는데 이것을 적정한 대출이라는 것은 아까요. 이자 보상 배율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고 원리금 상환을 제가 충분히 해왔고 그러면 이 대출이 원리금 상환을 잘 해온 대출이 있으면 오히려 신용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한다. 한도까지 사용하지 않기.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신용카드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씩 다 써요. 한도까지. 이거보다 한도가 1,000만 원이면 제가 500이나 400까지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주기적으로 좀 상담하시는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거래은행을 2개 정도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요즘은 은행 왔다 갔다 안 하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한 2번에서 4번 정도는 꼭 주거래은행 가셔서 거래은행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네트워킹을 좀 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주거래은행을 좀 구축해 놓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상시 신용관리는 내가 대출 다음 달에 받으려고 하는데 한 달간 신용관리 잘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확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주기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인천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인데 IMF 우리 금융 지원 이후에
소상공인들,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신용 보증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소상공인들을 주로 보증해주는 기관으로 돼 있고요. 이게 총체적으로는 신용보증 중앙 기관이 있어서 이제 관리 감독 역할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보증 절차라든가 이 보증 상품에 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액이 좀 크거나 도소매업종, 제조업종 이런 곳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들이 출자를 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출자한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기술보증기금도 중앙정부에서 이제 출자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술에 중점을 둔 보증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용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의 주요 점검 항목, 이것은 이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총액, 그 다음에 이제 연체 여부, 그 다음에 본인주택, 예, 사업장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주택에 지금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전세 살고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늘상 얘기하는 게 1년에 한 2번 정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걸 받아놨으면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들은 사업장 이런 경우에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거 안정도 본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점은 본인 거주지 주소지가 이제 변경이 자주 있으면 그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사업 계획서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한 브리핑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기관은 소진공하고 뭐 여러 가지 우측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될 텐데, 소진공인 정책자금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는 직접 대출. 이건 뭐냐면 소진공의 심사역들이 직접 대출을 심사를 해서, 이건 보증 수수료가 없어요. 직접 대출해 주는 경우고요. 대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월경에 이제 소진공의 정책자금에 대한 공고가 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리 대출이라는 것은 소진공에서 자금 배정 추천을 해주면 원리금 상환 금리 조건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부동산 담보라든가 순수 신용이라든가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눈여겨보셨다가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업 성격이 이제 좋아야 된다는 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사업계획서 그러면 어떻게, 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렇게 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한번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상담받는 것도 좋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역량강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이런 곳에 그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턴트들하고 한 번쯤 연초에 사업 계획에 관한 점검을 좀 받고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안정성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한 35분, 40분 정도를 좀 달려오면서 재무 전반적인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앞으로 세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는 일단은 사장님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퇴직을 해서 경영 컨설턴트 이제 활동을 할 때
직접 저도 이제 재무 경영지도사이기 때문에 세무 신고를 뭐 제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3년, 4년 됐네요. 4년 전부터는 세무 신고를 전문가분한테 지금 위임을 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를 신고하려면 저도 이제 제가 세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세무 신고를 하려면 한 2, 3일, 3, 4일 정도는 올해 개정세법이 뭔지 그다음에 뭐 내가 절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시간이 들어가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세무 쪽을 공부했고 또 세무 쪽의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홈택스를 통해서 세무 신고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직접 세무 신고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예,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세무를 이해하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작년도에 이제 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절세 전략이라는 뭐 거창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세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간접세예요. 간접세하고 직접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제가 오면서 담배를 하나 샀다고 할까요? 담배는 전 안 피니까 껌을 하나 샀어요. 껌을 한 1,000원 주고 뭐 하나를 샀는데 그중에 10%, 한 90원 정도는 제가 사장님들이 샀던 돈을 정말 뭐 굉장히 많이 버시는 어떤 전문가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샀던 무조건 90원에 껌 1,000원짜리에 100원짜리에 90원에 100원짜리면 9원이죠. 1,000원짜리 90원이네요. 1,000원짜리에는 9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요. 사장님들이 납부하지 않지만 그 슈퍼마켓 편의점의 사장님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런데 이게 간접세입니다. 그런데 직접세는 뭐냐 하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았으면 세금 안 내요. 이게 직접세입니다. 사업을 하든 제가 강의를 해서 이렇게 강의 수수료를 수당을 받아서 돈을 받은 게 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돈을 받은 것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직접세, 소득세예요. 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또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라면 회계연도의 소득을 세법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부가세법. 우리 일반 사업자들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이제 직접세인 소득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아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식점이요. 음식점. 일반 사업자입니다. 여긴 일반 과세자예요. 간이과세 포함해서 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돈 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부가가치세를. 그런데 쌀을 구매했다. 쌀은 면세거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면세인데 그러면 쌀을 판매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가 0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이걸 사올 때는 매입 부가세가 없어요. 매입 부가세가 없어서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세는 내고 매입 부가세는 공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구조인데 이 경우에 면세 사업자인 경우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음식점을 잘못 들었네요.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쌀, 미국상은 지금 매출 부가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 부가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상 중에서 전기세를
사업자로서 냈어요. 근데 전기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상이 아닌 일반 과세자의 사업자였다면 이 전기세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을 거예요. 10%를. 그런데 미국상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부가세도 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면세 사업자는 뭐냐면 매출부가세 없고 면세, 매입부가세도 공제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불완전 과세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부가세도 0이고 매입부가세도 공제받는 제도는 없을까? 요걸 영세율 과세자라고 해요. 뒤에 나옵니다. 영세율. 외국에서 수입이 발생된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내가 배를 띄웠어요. 그래서 배에 관련된 수입을 얻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선박 회사는 매출부가세도 없고 관련된 매입부가세는 공제받고 이렇게 됩니다. 예, 조금 어렵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 내가 판 금액에서 사온 금액을 빼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가 되는데 일반 과세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년에 2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2년도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이게 부가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음식점은 15%. 그래서 10%를 곱하니까 실제적으로 1.5%가 되겠네요. 예, 조제업 같은 경우에는 2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가지고 곱하기 부가가치세법에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10%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지금은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이면 뭐가 돼요? 간이과세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게 작년에 바뀐 거예요. 예. 다만 도매업종 같은 경우라든가 제조업종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 직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역이라든가 지역 규모 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간이과세자 관련된 주요 개정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일단 간이과세자 세금 개선서 발행 의무가 없었는데 4,800만 원, 재작년까지는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였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4,800에서 8,000 구간은 세금 개선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기존의 세금 개선서를 발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금 개선서 발급 요구가 있으면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5% 30%였던 것이 15%에서 40%로 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 중개업이라든가 사업시설 관리업 이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이 종전에는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이면 부가세 납부가 아주 면세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 수치, 세액공제액 산출 방식이 변경이 돼서 매입 금액의 0.5%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이제 미적용됐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이거예요. 음식점이 일반 과세자잖아요. 음식점이 농산물을 사왔어요. 농산물은 면세 사업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매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음식점인 일반 과세자 입장에서 보면
매입부가 가치세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불리하다 해가지고 100분의 8, 7.2%를 간주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의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의제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점 관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세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그다음에 이제 의료,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주택이라든가 그 부수 토지에 대한 임대 영역,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그 영역 뭐 이런 것들은 면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 1년에 4번 4월 25일 분기별로 7월 25일 직전 분기 10월 25일 1월 25일 해서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요. 개인 중에서 일반 과세자 직전연도가 8천만 원 넘는 분들 1년에 2번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각각 2월 7월 25일하고 1월 25일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들, 요거는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폐업을 하실 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경상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세무사분들이 세무 컨설팅 제도에 컨설턴트로 이제 선임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 컨설팅을 하고 이 폐업 그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뭐 폐업하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폐업하는 일들이 있으시게 된다면 그 폐업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요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세율은 아까 말씀을 좀 올렸고요. 그래서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출 곱하기 10%, 그다음에 매입은 매입해온 거, 일반 과세자로부터 매입해온 거, 신용카드 해온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빼는 거예요. 곱하기 10%에서 빼서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빼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1만 원 이제 세액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에서 연간 한도가 500만 원까지 이렇게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매입처별 개선서 합계표를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요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면세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나는 그러면 면세니까 사업을 안 내나 그거 아니고 사업을 하시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 기타소득 있는 분들,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소득을 합쳐서 1월 1일부터 창업일로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을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어디에?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은 4천만 원이 초과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전액.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연금소득 6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초과하는 거.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게 소득 금액이 되고 거기서 소득 공제를 하면 과표가 됩니다. 그래서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다. 8단계 누진이에요.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 6%, 초과되는 금액은 12% 이렇게 이제 누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돼서 사장님들 신고납부하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넘지 아니하면 추계할 수 있어요. 추계라 하면 세무서에서 경비율로 인정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억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는 간편장로, 계산서로 가계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생각하셔서 이걸 쓰셔서 신고납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조업 정도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간편장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일자별로 매출과 매입 금액을 이렇게 기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계부 쓰듯이 써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들이 다 되신다고 보시고요. 특히 이제 놓치기 쉬운 게 퇴직급여 충당금. 사장님들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장님들 1년 동안 직원이 있으면 그 1년 치의 임금의 12분의 1만큼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고요. 경비 중에서 경조금, 경조금들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빼두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조세 전문가하고 자주 상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요. 3만 원이 넘는 것들은 반드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적격증빙은 비용은 인정하지만 가산세 문제가 있고요. 접대비의 경우에는 3만 원 넘는 것들을 적격증빙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비용 인정이 안 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라고 해서 직원이 20명이 넘지 아니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1년에 두 번 그 원천 징수를 신고납부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중에서 2대 보험 지원하는 누리 지원 사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쭉 말씀해 왔는데 사장님들 지원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기관 전문가들하고 꼭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받는 습관을 들여서 사장님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재무관리 그다음에 절세 방법을 체계화시키시면 좋겠고요. 오늘 교육이 사장님들 사업을 하시는데 영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1시간 재무관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